전 세계가 원자력 전력 확보 경쟁에 나섰다. 그런데 한국은 2025년이 되면 기존 원전 4곳이 발전을 멈추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선 보편적인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를 받지 못할 때 발생하는 상황이다. 원전 8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추는 최악의 경우까지 우려된다. 18개월마다 받는 계획 예방정비 기간이 겹칠 수 있어서다. 원전은 탄소 배출 감축과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첨단 산업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필수적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미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에 1차 설계 수명을 다해 10년 더 발전할지 여부를 심사받느라 멈춰 있다. 다음 달에는 고리 3호기가 멈춘다. 2025년 8월에는 고리 4호기, 12월엔 한빛 7호기가 차례로 운전을 중단한다. 원전은 18개월마다 계획 예방 정비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 23개월이 걸린다. 보통 원전 24기가 예방 정비 때문에 멈춘다. 내년 특정 시점에는 원전 8기가 동시에 가동을 멈출 수도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80년을 넘어 100년까지 원전을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운전 허가 사례가 2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10년 연장밖에 되지 않는다. 원전을 안전하게 계속 사용하면 탄소 감축은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 세계 가동 원전 438기 중 절반이 넘는 239기가 계속 운전 승인을 받았다. 이 중에서 188기가 계속 운전 중이다. 미국에서는 40년 수명을 다한 원전 중 6기에 대해 20년씩 2번 인허가를 갱신해 80년 운전을 허용했다. 국내에선 계속 운전 허가 사례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 단 2번뿐이다. 고리 1호기는 10년 계속 운전 기간을 채웠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2월 조기 폐쇄했다. 현재 국내 가동 원전 26기 가운데 계속 운전 중인 원전은 없다. 한수원 관계자는 2030년까지 최초 운전 허가가 만료돼 운전이 정지될 수 있는 원전은 10기로 8.45GW에 달한다. 전부 계속 운전 허가가 안 된다고 가정하면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40GW 이상을 구축해야 대체할 수 있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40GW를 모두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려면 여의도 면적의 120배에서 160배에 달하는 땅이 필요하다.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세계 최초 탈원전 국가 이탈리아가 1990년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한 이후 35년 만에 원전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질베르토 피케토 프라틴 이탈리아 환경에너지부 장관은 지난달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10년 안에 소형 모듈형 원자로가 가동될 수 있도록 SMR 투자형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0년대까지 활발하게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했던 이탈리아 정부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가 터진 이후 원전 폐기로 방향을 틀었다. 당시 국민투표에서 이탈리아 국민 80%가 탈원전을 지지했을 정도로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고 다른 유럽 국가들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하지만 최근엔 원전에 심한 거부감을 보였던 유럽 국가들 분위기가 바뀌는 추세다. 영국은 작년 원자력청을 신설하면서 2050년까지 원전 용량을 현재의 4배로 늘리기로 했다. 1980년에 일찌감치 단계적 탈원전을 선언했던 스웨덴도 2045년까지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라고 표명했고 루마니아는 지난달 유럽연합 EU 집행위원회에서 신규 원전 2기 프로젝트를 승인받았다. 체코, 폴란드, 슬로베니아, 헝가리, 터키, 네덜란드, 핀란드 등 거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이 원전 건설 계획을 도입하면서 유럽은 탈원전에서 원전 부활로 돌아서는 모양새다. (2020년) 이후 선진국들이 빚을 줄여가는 동안 한국에서는 가계기업 정부 등 경제 주체들의 부채 수준이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서민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 등을 명분으로 대출금리 상승을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이자 환급 등 무리한 시장 개입을 한 결과 가계와 기업 부채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이 임계점에 다다랐지만 한국은행은 막대한 가계비 때문에 금리 인하에 섣불리 나설 수 없고 정부도 쌓여가는 국가부채 때문에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 한국 경제가 부채의 덫에 걸려 사방으로 포위된 형국이라는 진단마저 나온다.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올해 2분기 말 처음으로 3천조 원을 넘어섰다.
세수 펑크가 이어지면서 국채 발행이 늘었고 부동산 연끌비투로 가계부채가 급증한 결과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와 가계빚은 총 3,042조 원을 기록했다. 이는 처음으로 3,0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해 명목 GDP의 127% 수준이다. 나라와 가계빚은 올해 2분기에만 전분기보다 44조 원 늘었다. 올해 1분기 증가폭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팬데믹 시기인 2021년 3분기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나라와 가계빚은 작년 2분기와 3분기 각각 38조 원, 33조 원 급증했다. 올해 2분기에는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다. 2분기 말 국가채무는 이전 분기보다 30조 4천억 원 늘어난 1,145조 9천억 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 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에서 2019년 기간 동안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돌파했다. 가계신용은 1,896조 2천억 원으로 2분기에만 13조 8천억 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분기 말보다 13조 5천억 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정부가 집권 초기 내건 대표적 공약 중 하나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는 거의 모든 역대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건 구호였으니 특별히 새롭다 할 건 없었다. 다만 2020년 이후 팬데믹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었던 정부의 재정 적자를 비판했던 현 정부가 집권 2년 남짓한 기간에 오히려 폭발적인 재정 적자를 키웠다는 점이 아이러니다. 팬데믹 상황 수습을 위해 역대 가장 극심한 재정 적자를 기록했던 2020년 1년간의 재정 적자 규모가 112조 원이었던 데 비해 특별한 이슈가 없는 올해 상반기 중에만 이미 103조 4천억 원의 재정 적자를 냈다는 것은 무슨 구실을 붙이든 정책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다. 굳이 원인을 찾자면 상반기 중 있었던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선심성 재정 풀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지만 그건 또 그대로 문제가 많다. 굳이 올 상반기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재정 적자는 꾸준히 이어졌다. 현 정부 25개월 동안 총 재정 적자 규모는 269조 1천억 원에 달해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의 재정 적자 132조 9천억의 2배가 넘는다. 그런 단기간에 막대한 적자 재정을 메꾸기 위해 한국은행을 넘어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까지 2,500억 원을 빼다 썼다고 해서 이미 구설에 올랐다. 재정 건전성 강화를 기조로 내세운 정부치고는 그 실적이 매우 실망스럽다. 문제는 이러한 재정 적자가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치기엔 구조를 꽤 망가뜨려 놓아 향후에도 개선이 쉽지 않으리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국에서 올해 고액자산가 1,200명이 미국 등 해외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투자이민 자문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가 최근 발표한 2024년 글로벌 개인자산가 이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올해 작년에 800명보다 50%나 많은 1,200명이 고액순 자산 보유자가 해외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됐다. 고액순 자산 보유자는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가진 백만장자를 일컫는다. 헨리앤파트너스는 한국과 대만의 경우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안보 정책이 바뀌면서 지정학적 불안정을 우려해 고액 자산가들이 해외 이주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은 올해 중국, 영국, 인도에 이어 고액 자산가 순유출국 4위에 랭크됐다. 5위는 러시아, 6위는 브라질이었으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만, 베트남과 나이지리아가 각각 300명으로 뒤를 이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올해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12만 8천 명의 백만장자가 부의 유지와 창출이 가능한 안전한 국가를 찾아 떠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 세계가 지정학적 긴장, 경제적 불확실성, 사회적 격변이라는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면서 기록적인 숫자의 백만장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헨리앤파트너스는 여러 면에서 백만장자의 대규모 이동은 글로벌 관점에서 부의 지각판과 권력의 심오한 변화를 예고하는 선도적인 지표여서 이들이 떠나거나 새로운 터전으로 삼는 국가들의 미래 궤적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백만장자들이 이주처로 선호하는 국가는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미국, 싱가포르,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포르투갈, 일본 등이 꼽혔다. 거액 자산가를 가장 많이 빨아들이는 UAE에는 올해 6,700명이 순유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3,800명의 순유입이 예상되는 미국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수치다. 두바이에서 거액 자산가를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프라이빗 웰스 및 패밀리 오피스를 이끄는 수니타 $10 파트너는 UAE는 불과 5년 만에 강력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도입해 부유층이 자산을 보호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UAE는 현재 소득세가 제로이며 골든비자,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전략적인 위치 등으로 고액 자산가의 사랑을 받고 있다. UAE와 미국의 국가로의 거액 자산가 순유입은 싱가포르 3,500명, 캐나다 3,200명, 호주 2,500명, 이탈리아 2,200명, 스위스 1,500명, 그리스 1,200명, 포르투갈 800명, 일본 400명 등의 순이었다. 이번 보고서 작성을 위해 10년 동안 부의 이동을 추적해온 뉴월드 웰스의 연구 책임자인 앤드류 아모일스는 백만장자들을 흡수하는 국가들은 외환 수익을 창출할 뿐 아니라 이들 중 약 20%는 기업가이자 창업가여서 현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인 손수석 경일대 교수는 부유층의 해외 순유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첫째,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및 기타 세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와 사업 활동에 대한 세제 혜택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국내의 자산을 유지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 감독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국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탈세 및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기업과 개인에게 국내 투자의 중요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여섯째, 해외 자산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이를 철저히 집행한다. 이 밖에도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내 교육 제도의 선진화로 안정적인 교육 환경 등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